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오늘 저희가 할 주제가 재벌개혁이에요. 지난번에 삼성공화국 통해서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재벌이 스며들어 있구나, 재벌이 없으면 도대체 먹는 거, 입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한테 그래서 이 1% 그들이 중요한데 그들과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주제가 재벌 개혁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재벌 개혁에 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뭐 여야 안 가리고 심지어 우리 각하까지 나서서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 좀 아까 와 이거 깜짝 놀라서 못해주신 우리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그리고 홍종학 경원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와. 그리고 오늘 김용민 우리 용띠리가 이 자리에 없어요. 지난번 우리 11회 때 많은 분들이 왜 빨리 안 올리냐 얘기를 했었는데, 용띠리가 김용민 씨가 할머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시골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했고요. 자, 오띠리 인사. 예, 경제학을 천직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요즘은 영화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석군 읍딜입니다. 와. 선띠리. 새가명당 당수 선대인입니다. 선딜. 와, 왜 안 해?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숙연해? 왜 이렇게 숙연해? 선생님 모시고서 지금 네. 갑자기 긴장들 하신 거 평균 연령이 지금 막 올라갔어요. 네. 용딜 빠지고 그러니까. 아니, 김종인 위원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다들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얼어 있어요? 위원님 연세가 올해요. 어떻게 되세요? 아, 왜 연세를 남의 나이는 내가 지금 72살이야. 와. 근데 생각의 연세를 여쭤본다면? 뭐 생각이야 뭐 저랑 동갑이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지. 예. 제가 보태자면 재벌 개혁계의 전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아주 오래 전서부터 재벌 개혁하면 우리나라에서 김종인 선생님하고 딱 매치가 되는. 저희들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거 들으면서 컸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전설같이 경제 민주화 조항 등 이렇게 배웠는데, 네네. 한나라당 가실 때 아주 깜짝 놀랐죠, 우리가. 아, 깜짝이야. 왜 한나라당 가셨어요? 뭐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변해야지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쇄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실질적으로 쇄신을 갖다가 헛수만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변화에 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동참을 했어요. 근데 뭐 비대위 들어가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뭐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그러시던데요. 그야 뭐 정당의 생리라는 게 원래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정당이라는 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저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 문제 삼고도 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그러려니 하고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단 정책 쇄신 회의는 중단을 하셨던데요. 그 쇄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는 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한나라당이 정책 쇄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거대 경제 세력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를 갖다가 강구한다고 그러니까 뭐 역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을 보면은 과연 합당한 쇄신을 갖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은 합당한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정책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는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분간 사고의 전환이 보일 때까지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당분간은 정책쇄신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개별 후보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맞설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어느 나라나 볼 것 같으면은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사람의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미국의 20세기 초기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같은 대통령은 그 공화당 출신 대통령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 지금 가장 연소한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서 미국의 변화를 갖다가 추구한 거예요. 뭐 스탠더드 오일 같이 이렇게 막강한 경제 세력을 갖다가 해체를 그렇죠. 시켰는데 그것이 이 시발이 돼 가지고서 50년 이상 그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미국 사회라는 것이 안정을 구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가 됐는데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느냐. 자기가 젊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간 잡지 비슷한 데서 미국의 그 독점의 폐해 이런 걸 갖다가 열거하는 거를 참 열심히 읽고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난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연도가 1962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시작해서 우리가 한 25년 동안 압축 성장을 갖다 한 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틀이 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때 이미 많이 생겼겠죠. 예, 이미 70년대 중반경에도 내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오늘날의 경제 구조가 됐다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정부가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에게 참 집중적인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싹 땡겨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몰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몰빵하다가. 그러니까 이 재벌 구조가 태어날 때 그냥 75년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이를 키운다고 하는 데만 열심을 했는데 이 파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이 제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찢어 놓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세력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내 재벌이라는 말을 써지도 않았고 지금도 나는 재벌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아요. 거대 경제 세력이. 아니 재벌이 있는데 왜 안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네. 개념이 재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전설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재벌이 완전히 커지고 나쁜 점도 막 보이고 이러니까 야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실감을 하고 나서 재벌 개혁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선생님은 아직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크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네. 그때는 군인들이 문제니까. 뭐 하여튼 재벌 얘기하기 전에 저 군발이 개새끼들 어떻게 칠 거냐. 그게 저 20대 때 고민이었어요, 사실. 그랬군요. 1987년도에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특위가 구성이 되니까 왜 나를 그렇게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개헌 특위의 경제 조항을 담당하는 분과위원장이 됐어요. 당시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경제분과위원장이 되니까 아주 정경련이 굉장히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정경련 회장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인데 정경련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헌법 개정에 대한 홍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자금도 뭐 25인가 모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정경련 개헌 홍보대책위원장이 당시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인데 전설의 시대야 진짜. 김우중 나오고 김우중 회장 보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홍보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 양반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독일서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독일식의 제도를 갖다가 헌법에 도입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빨갱이 이야기는 안 들으셨네요. 빨갱이라고. 요새는 뭐, 아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다 빨갱이 좌파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런 거는 내가 지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건 헌법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그 119조 1항, 2항 두 개가 있는데 2항을 내가 새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항, 2항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1항이라는 것이 뭐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뭐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뭐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1항과 2항이 상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효율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은 1항, 2항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다들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된 건데. 요즘 대학교에서 그렇게 답 쓰면요. 오답 처리됩니다. 어떻게? 아니, 학교에서 뭐 규제도 해야 된다. 그렇게 답안지 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답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시장 만능주의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라 이거야. 기업이 모든 것을 시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 스스로가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경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의 왜곡된 현상의 구조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장 경제 자체도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우리 IMF 사태 이런 걸 어떻게 시장 경제 우리대로 다 내버려 두자.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데가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럴 때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유방임을 주장하다가 막상 위기가 오면 정부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살찐 고양이들이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재벌들이고 그러니까 IMF 사태 났을 때도 사실 한국 재벌들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살려달라고 규제 완화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규제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려준 거죠, 그때. 우리 홍 교수 말대로 그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가 뭐냐면 바로 IMF 사태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에. 그렇지, 외환위기 직후에. 저도 그때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데 심지어 조선일보 일면에조차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에 뭐 재벌 개혁이 뭐 시대의 하두인 것처럼 막 일면에 막 깔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IMF 같은 데서 우리에게 그 자금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구조개혁을 하라는 게. IMF도 재벌개혁하라고 했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은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준비가 대중경제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관료들을 갖다 놓고서 하려니까 또 순간적으로 IMF를 극복했다고 하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169조라고 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세만 확장하고 고착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지. 제가 요즘 조사해보니까 모피아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피아 형성된 게 IMF 직후부터 3, 4년간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모피아라는 말은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있었는데 요즘 시기에 그 관료들은 첫 번째 DJ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하셨던 분이 김태동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해 5월 18일 날 강봉균 기획수석이랑 바꿔요, 자리를.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딴 데로 가고 기획수석이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봉균 등 기존 관료 세력들이 청와대 등에서 다 장악을 하더라고요. 강봉균은 재무부 출신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경제기획원 출신인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돈만 공급을 해가지고서 IMF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구조가 왜곡이 돼가지고서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더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 사태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탁 깨트려 버렸는데 그때 제대로 잡지를 못 하고서 하니까 한 2년 만에 IMF를 갖다 극복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조조정이 다 완료된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이 들어가지고서 막상 보니 또 구조조정이 다 안 됐다 이거지. 그 다시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공적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니까 공적 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쓰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뭐 몇 달 안에 한다고 그랬다가 뭐 기초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라고 하다가 결국은 2000년에 9.11 사태가 나니까 찬스가 온 거야. 무슨 찬스가 왔느냐.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으니까 우리도 경기를 갖다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규제 완화, 규제 그래가지고 이제 된 게 뭐냐.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게 앞장서니까 재정도 팽창적으로 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묶어놨던 부동산 투기도 다 완화를 시키고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부동산 투기로 둔갑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빚도 이렇게 막 부쩍있잖아요. 소비 진작 시킨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운 거야. 일반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은 우리 편을 들어주는 일을 하겠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저희 재벌들이 더 편안한 정책을 갖다 해준 사람이에요. 그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 몇 번 했었습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는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많이 또 깔보기도 했었잖아요, 솔직히. 누구를 깔봐? 그 대통령을요.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실행하려고 했으면 깔볼 수가 없지. 지금 레임덕이 오면서 왜 각하는 사람들이 깔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임덕이라는 거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처음서부터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제대로 준비가 된 걸 가지고서 일을 실행을 해서 국민이 느껴지면은 네임덕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짓을 안 하니까 한 2년만 되면 네임덕이 와버려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항월경에 사로잡혀가지고서 한 2년 동안은 세상이 항상 그냥 해변만 나는 걸로 느끼다가 결국은 2년 지나서 멀리나마 임기가 조금 보일락 말락 하니까 그때 뭐를 하려고 덤비니까 그래서 네임덕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께서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신데 거기 그 집 지금 청와대 얘기하셔갖고 황홀경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 그 집하고 저희 지금 이래 녹음하는 지하 녹음 저희 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오니까 뭐 황홀경을 느낄 수가 없는데 저희 뭐 축축하고 곰팡이 피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 편들 추워서 그렇죠.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하고 나는 꼽살이다 오늘 저희 방송까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선대인 대표가 예. 여기 우리 저 홍 교수랑 여기 오는데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선 대표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선들이 세요. 네, 그렇네.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말을 길게 해서 네. 여기 이제 우석훈 박사님이 한 역할이 뭐였냐면 스톱워치 이제 제가 말 2분 넘으면 막 자르고 그랬다고요. 이 의원님 오셔서 이게 막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아니, 그 굉장히 어떤 좋은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아.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를 내가 좀 아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경제 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경제 세력의 지나친 탐욕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을 발휘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갖다가 유지할 것인가 하는.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재벌개혁과 분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출정기의 부활과 같은 재벌개혁은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구나 대기업을 증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세와 10대 재벌 해체 등 더 강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그리고 종합적인 가칭 재벌규제법의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진보적 개혁 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야 가리지 않고 재벌 개혁을 들고 나오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각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정치 환경이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게 만들면은 결국 그것은 돌아오는 것은 부메랑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는 정부 측의 반발. 먼저 손경식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기업에 너무 과대한 세금 부담이 간다면 그것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 정책의 어떤 그 효과에 관한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보다 일종의 그 정책 퍼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자, 오늘 재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 텐데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게 취급이 되는 것 같고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도 재벌?
재벌 뭐 이렇게 이거 하여튼 최근에 올라갔어. 최근에 그렇죠. 그게. 불어로 하면 더 웃겨요. 여기 정봉주 전 의원이 있으면 아주 그냥 혓바닥에 빠달 발라가고 그냥 아주 발음 좋았을 텐데. 홍종학 교수님 재벌 개혁이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시점에서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요? 제가 원래 이게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님들하고 학자들하고 해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 제목이 뭐냐면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근데 바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저희는 이제 정관, 경언, 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재벌이 정치와 관료와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벌에 반대되는 얘기는 TV에서 사라져 버렸고 이게 슬픈 얘기인데 재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지금 우리처럼 지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하로 오게 되는 거. 예전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얘기해서 지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네요. 이게 지금 민주화의 역설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힘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재벌을 이제 해체할 수도 있었고 국제 해체한 게 프로스펙스 만들던데 국제 날려버려 사실상 본보기로 한번 해체도 했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특히 이제 5년 단임제가 되고 나니까 이 정권에 붙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5년 후면 다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료가 열심히 정권에 충성을 하고 있으면 5년 뒤에는 사라져버려요. 정권과 함께. 그것도 잘못하면 또 감옥도 가. 거기도 또 지하방 가겠네요. 그런데 재벌에 잘 보이는 관료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현 정부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전 정부에도 계시던 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FTA 협상했던 김현정 같은 경우가 삼성 뭐 그러다가 이제 대표적이죠. 여차하면 삼성으로 가고 요즘은 이제 새롭게 하는 게 로펌들입니다. 재벌들이 로펌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고 로펌들이 대신 이제 관리를 하고 김앤장, 태평양 등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선생님은 아주 옛날서부터 이제 전설적으로 그걸 예견을 하신 거고. 네. 저희는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한국 경제가 이게 흔들리겠다. 97년에 한번 위기가 왔지만 그런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미국도 재벌 개혁을 하고 나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1950년서부터 그렇죠. 1980년까지. 그건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월스트리트를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에 또 경제 위기가 또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1% 99%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고를 통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부가 다 몰리고 소득도 다 몰리고 그럼 이제 중소기업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서민들 지금 심지어는 이제 골목상권까지 침범을 했잖아요. 떡볶이까지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오고 순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되고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빚을 늘립니다. 국가 부채를 늘리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를 늘리고 이게 바로 미국의 대공황 이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출을 해줘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들 우리나라 이제 그것도 또 재벌이 다 갖고 있죠. 이렇게 재벌을 내버려 두면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거를 재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실감들이 안 오니까 전과가 많으시지만 저분이 건설회사 사장님 하셨으니까 한국 경제도 잘 좀 이끌어 주실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도 저렇게 뽑은 거죠. 하지만 4년을 겪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 이제는 전 국민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어떻게 떡볶이까지 재벌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렇고 오늘 한겨레 일면은 보니까 수입 자전거 해서 뭐 수입 자전거 등등 자전거 가게들도 다 뭐 망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적반하장이냐면 재벌을 저렇게 만든 것도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돈을 다 재벌한테 준 거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 눈알사탕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이렇게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금을 받았어요. 저희 때.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올리게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재벌한테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재벌은 국민의 돈으로 만든 국민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려울 때는 뭐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가 공적자금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그랬는데 이 재벌들이 방만하게 경영해서 외환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됐잖아요. 그때 재벌도 넘어갈 지경에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그 어려운 해고 근로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벌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해요. 그랬는데 저 재벌들이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잘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다. 하고서는 니들은 우리의 노예일 뿐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한테 와서 잘 배라. 근데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심정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삼성을 왜 건드려? 그렇게 좋은 기업을. 아니 그거는 저게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그렇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의 전체 운명을 어느 한 기업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일본의 양상을 갖다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재계, 언론, 정부 관료, 정치 이게 50년 이상을 서로 협력 관계에서 운영된 사회라고. 대장성이라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질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선거혁명을 해가지고서 자민당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올라가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오자와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1993년에 그 사람하고 한 1시간 반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 하더니 이러면 자민당이 깨지지 않으면 일본 사회가 희망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대기업도 전부 관료화가 돼가지고 이게 융통성이 없어지게 돼버렸다. 그거를 보고도 아무런 짓도 안 하는 이 자민당. 이것이 앞으로 일본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다 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지금 우리 홍 교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제 능력이 없습니다. 탐욕만 있을 뿐이야. 절제는 서민들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유주의자인 에드먼드 보크 같은 사람이 영국 의회에 낸 편지를 볼 것 같으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이 그대로 진행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라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 많이 나오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의 유명한 분 주로 사망자들 실제로 이 자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서 2008년에 미국의 그 월가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나쁘냐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 이 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오는 날 그런 현상을 생겨났다 그래요. 정규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규제 의원? 정규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신봉한 사람은 모든 걸 막 시장에 맡기라고 해놓고 이제 시장에 맡겨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말로 이윤이 나면은 개인 거고 이윤은 사회화하고 손실이 나면은 국민이 세금으로 부는 손실은 사회화한단 말이야. 이런 사회가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사회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렇게 반복. 재벌이 전형적으로 그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가 왜 났느냐, 근본은 어디에서 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있었죠.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게. 성장을 유일한 소위 통치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빨리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상당히 억압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이 활동을 못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해 주면은 우리가 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금융기관에 자금 공급을 무한히 해주고 기업은 이것저것 관계없이 아무데나 투자하게 해도 좋다 이런 얘기. 그러면 돈을 빚을 냈건 간에 투자를 하면은 그때 당장에 거시지표는 성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수출도 잠깐 늘고. 이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과잉 부채, 과잉 투자를 갖다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야 IMF 총재는 당시에 깡두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네들이 7년 전에 구조개혁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는 소리까지 그 깡두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존재하는 건 현실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그 힘만 믿고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어느 날은 잘못하면 자기네들 존재 자체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해라 이러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정된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나라는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좀 보태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빼세요. 지금 보태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싸우셔야지. 좀 빼세요. 못 싸울 게 뭐 있어요. 지금 의견이 같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벌의 경영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삼성이 새로운 뭐 물건을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잘 팔고 이런 건 잘하죠. 그것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일단 투입 근데 규모에 이제 비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 2세 3세가 저기 조그만 가서 빵집 해가지고 돈을 암만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온 국민의 지금 원성을 사고 있단 말이죠. 얼마를 벌더라고요. 또. 뭐 얼마를 버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뭐 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왜 이렇게 되겠느냐. 저기는 성역이라는 거죠. 로얄 패밀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하질 못한다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재벌의 높은 분들 만나보면 뭐 제가 만나는 사람 뭐 저희하고 다른데요. 높아봐야 뭐 기껏해봐야 사장 부사장 이 정도지만 사장 거기는 사장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게 시민단체 회장님은 못 만나시고요. 그 김상조 교수쯤 돼야 이제 만나는데 부회장쯤 만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담당이 있어서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아, 시민단체 담당 사장도 있어요, 거기. 그런, 뭐, 이제 그 사장급 뭐 그런 거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재벌개혁을 해서 이렇게 경제가 잘 됐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미국이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저절로 재벌이 개혁이 됐다. 정부가 건드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했다. 왜냐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보고서를 사장들이 보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은데. 뭐 거기 아니 비밀 근데 보고서를 이게 내부용하고 외부용이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용에는 제 생각엔 더 없겠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재벌 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당신들 리스본 전략이 뭔지 압니까? EU 2020이 뭔지 압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재벌한테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안 맞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전파가 안 돼요. 신문에도 안 나고. 신문에도 안 나고. TV에도 안 나오고. EU 2020이라는 게 뭐냐면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의 발전 전략을 합의를 본 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선진국이 지금 어떤 발전 전략, 어떤 성장 전략, 어떤 사회 그 통합 전략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끔찍한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사장들이 무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체 관료들도 전혀 몰라. 신문기자들도 몰라. 그러니 방송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완전히 대학 교수들도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진짜 많이 해요. 한 5년 전서부터 두바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엄청 했다고요. 두바이 쫓아가자 이 얘기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산 두바이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두바이를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있나?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사들도 갔다가 이제 구경하고 막 이러고 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두바이를 이렇게 찬양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드물죠. 아니 초고층 빌딩을 그렇게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독재형 국가이거나 왕정 국가라서 도시계획상의 뭐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돈 끌어와서 그냥 단기간에 때려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이제 그러니까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할 적에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 등등을 고려를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적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참 무슨 신자유주의 우리나라도 뭐 금융 허브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할 적에 대표적으로 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일랜드야. 아일랜드 쫄딱 망했죠. 아일랜드가 그 짓 하다가 지금 2008년 이후에 완전히 거들이 나버린 거 아니에요. 어?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남의 나라에 그때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뒤에 다 좋은 것처럼 선전을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재벌하고 그 당시에 주류 언론들하고 두바이하고 아일랜드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무런 반성도 없죠. 그러면 요즘은 시드니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순간에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해서 자기 일신의 추세라든가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뭐 상황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 책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까 일본 예를 잠깐 들었지만 그때 일본에 1989년도에 부동산 값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야. 90년에 터지더라. 황궁을 팔면은 뭐 캘리포니아 뭐 줄을 살 정도로 부동산 가입이 높다고 그랬는데. 소니가 헐리우드 막 사들이고 막 그랬대. 89년도에 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은 1995년도가 되면 니케이 지수가 그 당시에 39,800 정도 됐었는데 8만 원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어요.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이 미국을
토탈 GDP에서 능가한다고 그랬다고. 예. 이거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나라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허황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가서 90년대 초에 침체에 빠져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좀 허덕허덕 오고 있는 건데. 집값은 4분의 1 토막 나고 주가는 반 토막 났죠. 20년 동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그런 국민의 분노에서 결국은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것이 50몇 년 만에 그냥 쫄딱 망해버렸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러면 한나라당이 쫄딱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최근에 와서. 아니, 근데 한나라당을 그렇게. 쫄딱 망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아니, 왜 구하러 가셨어요?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아니, 민주당도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내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딱 25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어요. 정치민주화하기 전에. 62년서부터 87년까지. 그리고 8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딱 25년 동안 정치 민주화를 했는데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모순을 정치 민주화가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해결은 고사하고 더 나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갈등 구조는 더 심화되고 양극화 더 심화되고 이제 희망을 찾는 국민이 별로 없어. 정부 그렇죠. 통계에 가면 58%가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 분노의 표시로다가 지난 시장 보궐선거 때 제도권 정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일반 국민이 표출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갖다가 정치권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건 나라 장래가 절대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홍종학 교수께서 쭉 얘기하신 걸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더니 한나라당이 시장 경제를 자유방임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2008년 이후에 경제위기가 왔는데 그 경제위기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보수주의라고 부르거든요. 1920년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수주의가 뭐냐면 감세 규제 완화 이거예요. 감세도 또 부자 감세를 해줘요. 그래서 부자가 잘 살면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 이것을 당시 미국 재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종국은 대공황이 온 거죠. 그런데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일본이 공격해오고 이제 독일이 공격해오니까 다시 새롭게 보수주의가 탄생을 했고 미국이 똑같은 정책을 쓰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 규제 완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지난 4년간 썼던 정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바로 이걸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더 나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재벌이 없는데 한국은 지금 재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미국의 1920년대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재벌이 있으면서 보수주의가 합쳐가지고 재벌이 마음껏 뛰어놀게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재벌이 돈을 많이 벌게끔 감세를 해주고 그러면서 대신에 서민들은 다 못 살게 된 거. 쭉쭉 흡수하는 거죠. 네. 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1920년대 미국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부동산 거품이 일었고 부동산 거품이 막 꺼지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가 이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네. 이 구조가 지금 선진국에 없어요. 단기 변동금리 요 구조가 언제 있는 거냐면 바로 미국의 대공황 이전에 있던 그렇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상황이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 재벌 개혁을 해서 전 국민이 잘 사는 그런 경제로 빨리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공황과 같은 1997년도에 IMF 위기 이상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삶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상황보다 훨씬 지금 악화돼 있거든요.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우리가 더 나쁘죠, 일본보다. 예, 그리고 이미 외환위기 이후로 국민의 한 80% 삶이 실제로 경제적인 수준이 악화되거나 정체돼 있고. 저는 이제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불안한 게 뭐냐면 일본은 그래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기술력이 좋았죠, 일본은. 기술력이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충격이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재벌 개혁을 이 순간에 하지 못하고 저는 아주 너무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나라당에 가서 하셔가지고 재벌 개혁이 정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재벌도 앞으로 영원히 잘 살아야 되고 국민도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벌 개혁의 말이 나오니까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좀 부셔버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시도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명심을 해라 이거야.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절대 불리한 게 아니라고.
예. 길게 보면 나라가 잘 살아야 재벌도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사회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다 가져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고 하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소셜로를 할 적에 그때 뭐 독일의 큰 경제 권력들이 그걸 찬성은 절대 안 했어요. 이랬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손들이게 뭐냐면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덤비면은 당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정부도 없단 말이야.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 막스의 고향이니까 뭐 막스즘도 나오고 사회주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신네들도 협력을 해야만이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당신네들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소셜로라는 게 추진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독일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 되는 나라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정부는 무조건 소위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불만 세력을 갖다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비스마르크 때요. 복지라는 게 귀족들의 통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통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복지 자체가 기원을 보면은 보수 쪽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왜 우리나라 한나라당은 보수 싫다 그래가지고서 나 이런 보수는 본 적이 없고. 보수라고 하는 것을 선거의 표와 관련해서 볼 거고 같으면은 과연 보수만으로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서 계층이 자꾸 변한다고. 우리나라의 진짜 꼴통 보수는 한 7%, 또 꼴통 좌파도 한 7%. 나머지 한 85%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당히 흡수하지를 못할 것 같으면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뭐가 보수예요? 야, 시장 경제, 정치 민주주의 이 가치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 교수 얘기하는 식으로 보수는 무조건 감세만 해주고 그 사람들의 권익만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보수가 아니라고요. 로고를 싹 바꾸셨어요. 빨강 색깔. 로고를 바꾸는 거예요. 뭐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바꾼 것이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릇같이 만들었던데. 로고 바꾼 거예요. 새누리당. 근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원님들도 재벌개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금년도에 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말만 그래. 그렇게 되는데도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희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복지국가 소사이티. 제주대학에. 의대.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가야 될 바는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참 말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그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 저건 무슨 생뚱맞은 얘기야 이러다가 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도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희 교수가 그냥 복지국가가 아니라 역동적 복지국가여야 된다.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경제가 재벌개혁도 하고 경제민주화도 이뤄서 잘 돌아가면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해주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얘기돼 있는데 그것이 민주당 내에 저렇게 착근이 되기까지 한 2년 걸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니 교수님도 저 민주당 좀 들어가시더니 너무 우호적이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조화를 이루려면은 경제 발전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것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지 않으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의 한계는 바로 경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복지도 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예. 복지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룰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갑자기 어떻게 생겼냐면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교육감 선거라면서 김상곤 씨가 무상급식 내가지고서 표를 제일 많이 얻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게 아이디어구나 해가지고서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이 무상급식 반대를 해가지고서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하나의 큰 전환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오세훈 효과라고 그러는. 그런데 이제 결국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25.7%라는 투표율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함도 못 가보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한나라당의 실수는 뭐냐면은 25.7%가 다 자기 지지자들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는 5, 6% 내지 7%는 무상급식 찬성한 사람도 있어요.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실패한 구호를 또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 역풍 강맞았죠. 실패라는 건 뻔히 미리서 내다볼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또 아침 애들한테 주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뭐 개별 의원들이 말이지 괜히 헛소리지. 얘기예요? 지금 뭐 이게 얼라들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나온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나는 쉽게 물어봅시다. 그런 경제 민주화 하시면요 한미 FTA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미 FTA하고 경제민주하고는 별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다 결부시켜서 별개로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맞아요? 새누리당. 거기 가 계신 거 맞으세요? 아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에 채택했던 것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FTA 정도를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신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게 국민적 인기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FTA라는 것은 이미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서 뭐 이제 발효 시기만을 남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한다고 팩스 보내면 된다는데요. 뭘 안 한다고 팩스를 보내? 그거 포기하겠다 이렇게 우리 안 하겠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하고 우리하고 이제 맺은 협약인데. 과연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그걸 고쳐줄 리가 나는 없다고 봐요. 선생님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재벌 개혁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과 외국 자본의 이해가 지금 일치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경우에 연결이 이제 지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재벌 기업들 대부분이 외국 자본 다국적 기업들이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은행들이 이게 걱정인데 은행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 뭐 현대 이런 데 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도 박정희 시대의 그 유산이 남아서 재벌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실효세율이 1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 이거죠. 훨씬 낮죠. 예, 그런데 지금 삼성이 그러면 고용을 늘리느냐? 뭐 고용을 좀 늘렸어요. 근데 국내 고용보다 더 많이 늘린 게 어디냐면 해외 고용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한테 주는 몇 조 원의 돈은 가지고 사실상 해외 고용을 늘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용 늘리면 그거에 맞춰서 돈 줘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해 준 게 약 한 100조 원쯤 된다고 지금 예산정책처에서 나와 있거든요. 90조쯤 되는데 이것저것 해주면 100조 원이면요. 2천만 원짜리 월급쟁이 5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정부가 그냥 돈 주고. 그거를 왜 감세를 해주고 부를 그렇게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서는 제발 빵시장, 빵가게에서 좀 철수해달라, 뭐 고용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미 FTA 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이제 너무 수출 일변도에 지금 경제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사실은 웬만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교역 의존도가 52%이던 게 2010년에 한 102% 정도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일반 생산 활동을 하고 나서 기업들한테 가는 거 말고, 그거 영업이익이라는 거, 그거 말고 노동자들한테 일반 가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건 굉장히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사실 가게가 잘 살게 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내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수 확충하자 그러는데, 내수 확충한다는 건 결국은 수출 일변도를 시정해서 내수하고 수출의 쌍발 엔진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은 내수 강화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계속 수출 일변도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한미 FTA 구호가 뭐냐면 뭐 경제 영토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실 그게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 계속 밀어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침체로 갈 때는 대외 민감도를 굉장히 높이는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미 FTA라든지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FTA를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뭐 많이 엄필증 뭐 내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수를 늘리려면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야지 내수가 늘어나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내수가 늘어나지.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 4년 동안을 이렇게 평가를 해볼 거 같으면은 뭐 수출 신장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 수출 신장이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서 닿질 않아. 자기 실질 소득이 늘지를 않으니까 비정규직이다 뭐 정규직이다 해가지고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연간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람이 97%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5천만 원 이하가 뭐 83%쯤 되고. 네. 이게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무슨 부자 감세 효과가 뭐냐. 법인세 감세 효과가 뭐고. 미국의 공화당처럼 무조건 세금을 깎아만 주는 거.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건 진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세를 해주면 감세하는 것만큼 무슨 내수가 더 늘어나냐면 늘어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세금 깎아줘 봐야 자기 소비가 이미 충족된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소비할 것도 없고. 샤넬이나 루이비통 사면은 돈 외국으로 나가자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세력 관계에서 보면은 근로자 세력에는 아무 힘이 없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그 자체가 별로 기능을 발 못해요. 또 없죠, 진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 50%가 넘어가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체제라는 것이 소위 기업노조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 노조를 처음에 이렇게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업주가 노조를 자기 회사에다 두면 얼마든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조정할 수 있다는 기업 노조가 생겨난 거야. 네. 80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내가 또 엄청나게 한번 투쟁을 했어요. 내가 절대 기업 노조는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위원님은 보면 이렇게 되게 점잖아 보이시는데 네. 전투력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니 뭐 내가 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나도 지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관계 문제가 어디냐면 정규직은 자기네들은 임금은 올라가고 비정규직 임금이라는 건 못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너스도 자기네만 타고 비정규직은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뭐 진보당이 통합진보당 옛날에 민노당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도 표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의 반 가까이가 그 비정규직이죠. 네. 자기네들이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정규직의 그 노조를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왜 우리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러지 뚱딴지 같은 짓을 하느냐는 이런 식의 지금 그렇죠.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래도 한 3, 4년 지나면서 많이 풀렸죠. 완화가 된 많이 편이에요. 풀렸어요. 4, 5년 전에 진짜 심했는데. 100분 토론 나오셔가지고 재벌 개혁에 대한 얘기 아주 신랄하게 하시던데. 신랄하게는 아니고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저는 아주 난감했습니다. 왜요? 이게 100분 토론이 갑자기 개그 콘서트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봤는데 이건 뭐 논리 싸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가 더 평정심을 유지하느냐. 패널로 누가 나왔냐 하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이제 홍종학 교수님이 한쪽 편에 앉고 이제 상대편에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회 나왔어요. 했는데 어제 이제 상황을 딱 보니까 사실상 3대1로 싸우더라고. 이해훈 의원도 재벌 개혁을 막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재 논설위원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궤변의 연속이더만. 그 아저씨 원래 그래요. 여기서 잠시 100분 토론에서 정규재 논설위원의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왜 서민입니까? 중소기업 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죠. 예,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요. 모든 특혜를 대기업에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소기업들이 특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죽지를 못해요. 특혜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빠지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안 갈라 그래요. 왜? 중견기업으로 가면 특혜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벌 편들기에 나선 정규재 위원. 결국 같은 편이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하고도 충돌이 벌어지는데 119조 2항의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 난데없이 그동안에 다 잠들고 있다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이해훈 의원. 정 실장 있다고 얘기하는 잠깐만요. 네, 정 실장 사실을 오도하시는 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은 정규재 위원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인지 뭐 민주당인지 제 눈에는 요즘 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시든지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로 재벌 개혁이 자, 이 의원 잠깐만요. 이번에는 같은 편 발언권 가로채기 작전까지. 예. 그 두 얘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뭐 발언을 한 번씩 주시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네. 결국 홍종학 교수가 한 말이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오늘 개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3대1로 지금 토론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회자의 의견은?
논의의 초점이 지금 마치 그 세 분과 한 분이 의견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어제는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토론해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흥분하신 거지 뭐. 흥분이라기보다 아주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작정하고 도발하려고. 더 이상 재벌 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도록 말꼬리 잡기. 별거 아닌 것 같고 시간 끌기. 토론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재벌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구나. 지금 별 이상한 수법을 다 쓰는구나. 뭐 예상은 했지만 그런 거를 어제 느꼈습니다. 이게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아마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그 정규제 논술을 위한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 뭐 재벌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 나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당연히 재벌들로 경제력 집중이 돼서 사상 최대 매출 올리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상황에서 세금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좀 커져 있지요. 커져 있지만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재벌들이 지는 부담이 얼마나 우리가 작으냐,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걸 따지려면 사실 법인세 부담을 따져야 되거든. 법인세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어제 홍종학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일본의 이제 도요타나 소니 이런 데는 30%대 법인세율을 내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9%를 내고 있다고요. 현대자동차 한 16% 안 되고 그다음에 전체 기업의 법인세율도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종학 교수님께서 재벌 개혁은 참 간단하다. 법인세법 18조 사망만 고치면 된다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18조 사망이? 18조 그게 사망이 아니고 18조의 3이라고 하는 3이에요? 네. 그게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법을 잘 몰라서 그걸 막 혼동해서 썼는데 법인세법에 가보면 18조의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걸 사실 가장 쉽게 설명한 사람은 강만수 장관이에요. 이분이 기차재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기차재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냐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계열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제 한국 재벌은 그걸 넘어서 지금 거미줄 재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왜냐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서로 출자 구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거미줄 같아요. 우리 선띠리는 지네발이라고 그랬는데. 지네발은 이렇게 지네발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건 지네발도 예쁘네. 예쁘던데. 거미줄처럼 거미줄 같아 이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어제 말씀하신 8개 정도의 그런 이제 소 단위의 이런 뭐 순환 출자라고 다시 이제 순환 출자 구조가 다시 8개 정도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또 움직여요. 거미줄이 많네. 거미줄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돌아가면서. 그러네. 그리고 딱딱 각이 져서 딱 8개 되네. 네. 그래서요. 기차 재벌을 가장 해소하는데 쉬운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한테 배당을 할 때 그 배당에 대해서 원래는 이중과세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내니까 그거를 그 다음 배당을 받는 계열사에서 수입해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게 재밌는 게. 근데 요거를 유독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요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에서 미국 재벌을 깰 때 썼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미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에도 있었어요. 97년도 이전에. 그런데 그때 한국 재벌에는 이게 왜 안 통했냐면 그때 한국 재벌은 배당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무배당 상태로. 배당을 안 하면서 서로 이제 그 계열사 채무 보증을 해주니까 채무 보증으로 그때는 빚 얻어가는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부가 빚 이제 싸게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싸게 얻어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98년도가 이제 되어서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해외 자본이 들어왔잖아요. 해외 자본이 배당을 요구하거든요.
채무 보증은 못하게 막아놨고 배당을 요구하니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만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법인세에. 저희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2004년도에 그걸 알아서 그걸 딱 보니까 그게 언제 없어졌냐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서서히 그 조항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은 재벌들이 거의 구속을 안 받고 배당을 받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학자들이 뭐 회계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해서 갖고 그 조항은 이중과세를 하는 거다. 이중과세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요걸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감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몰랐는데 알버트 대학에 모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랜달 모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논문을. 그 법이 그렇게 우스운 법이 아니다.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이었고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거의 비슷한 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는 그 법이 없고 미국은 그 법이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캐나다에는 한국의 재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한국의 재벌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재벌처럼 되게 되면 그냥 집단 소송에 걸려요. 너 왜 그렇게 그 배당세 많이 내는 회사에 왜 그렇게 출자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이거를 재벌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만수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 양반이 2005년도에 책 썼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료들이 무섭긴 무섭구나. 이 사람들은 알고 먹었네.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강만수 장관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참여정부가 재벌개혁한다 그러면서 니네 이거는 오히려 완화하지 않았느냐. 얘 바보들아 이렇게 이제 거기에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대통령 측근으로서 소망교회 절친으로서 현 정부에 들어갔으니까 혹시 그걸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절대는 안 하죠. 0.1% 내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조용히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걸 이제 만천하에 알렸죠.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만천하에 알리는데 좀 두 띨띨이들이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출자 총액 제한제 뭐 이런 거를 지금 대안으로 막 내놓고 있는 당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거미줄 재벌 계열사에다 그냥 끊임없이 출자를 해가지고 거미줄이 됐으니까 그 출자하는 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거죠.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없애버렸죠. 근데 그 없애버린 다음부터 계열사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 없애버린 다음에 순환 출자가 는 거예요. 이게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열사 하나가 다른 A 계열사가 B 계열사에 투자하고 B 계열사가 C 계열사에 출자하고 그다음에 C 계열사가 다시 A 계열사에 출자를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뻥튀기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본금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그냥 서로 뭐 1조 원 하지 뭐. 아니면 10조 원 할까? 100조 원 할까? 그냥 100조 원을 서류상으로 100조 원 출자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 원래 갖고 있던 소액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린 게 1조 원일 때는 1대1이었는데 그러니까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100조 원을 돌려버리면 100대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발언권이 전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 이면은 이제 재벌가가 극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각 계열사들을 다 다스리는 거지. 장악하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경우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데 0.99밖에 안 돼요.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1%가 안 된 걸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저 거대한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0.5도 안 돼요. 0.3인가 그래요. 그럼 그게 대안이에요? 출자 총액 제한제라는 게? 출자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부활한 게 다시 그냥 순자산의 40%까지 허용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근데 유명무실하고요. 이게 문제가 어딨냐면 예를 들어서 그걸 20%로 했다고 하자. 20%로 했을 때 그러면 20% 이상 이미 출자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강제 조정시켜야죠. 이게 이제 전두환식이면 이제 강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유예 기간을 줘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동안 그거를 해소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안 되면 무슨 벌가복을 매기겠다. 혹은 그거에 뭐 의결권을 제약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2, 3년만 지나면 정권이 또 바뀌겠지. 그다음에 또 분위기가 바뀌겠지. 그때쯤 되면 이제 한 1조쯤 뭐 사회공헌이나 하든지 이렇게 되면 법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재벌계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저분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홍 교수님 뭐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강령도 채택이 되고 강령 정책 읽어보고는 이참에 민주당원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한번 나중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실현되면 유토피아가 돼.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제가 거기 기회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착건 표현하셨는데 문제는 신문에 맨날 나올 때 새누리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나와요. 민주당은 누가 나오느냐? 김진표 이 엑스맨에 나온다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재벌 개혁을 이야기할 때 김종인 의원이 가 있는 새누리당이 더 개혁을 제대로 할 것 같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재벌 편의들 계속 봐준 김진표가 전면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재벌 개혁이 제대로 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김종인 선생님 모시고 김종인 선생님은 이미지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아세요. 그래서 한마디 좀. 아니 근데 뭐 오늘 띄워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개혁을 하려면 정책 개혁을 해야 되고 인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책 개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아니 근데 그것도 총론만 있지 아직.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구시대의 정치인을 몰아내자라고 안에서 지금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정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나라당도. 근데 굳이 민주당에 지금 앞에 나선 사람이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간다. 이런 그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요? 보세요. 이게 저는 김종인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나라당이 뭐 안 바꾸면은 뭐 안 바뀐다. 물론 그 말씀도 일정하게 맞겠지만 한나라당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기대 안 해요. 그러면 떡 부러지게 정권을 교체했을 때 그럼 경제 권력도 함께 바꿔줄 수 있는 똑부러진 야권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 아니 바꿀 수 없으면 뭔가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참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반성의 과정 전혀 없죠. 사랑을 줄 수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픈 얘기인데요. 사실은 슬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즐거운 얘기 하세요. 저희 재벌 개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97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재벌 개혁에 굉장히 호기였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서부터 한 10년간 공부를 한 겁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재벌개혁 공부하면 갑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왕따 되고 그 왕따. 소수가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게 된다니까요. 네, 지하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대통령 나올 때 공약도 재벌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말로만 강력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아니구나 이제 저희 깨닫고 그렇다고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진표였잖아요. 뭐 아무튼 그때는 딱 감잡았지 이거 안 될 거다.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 이 공부가 이제는 우리 살아생전에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 그러면 후배들한테 이걸 좀 넘겨줘야 되는데 후배들도 없어요. 이거 공부하면 이제 지하실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상태로 이제 끝나고 마는구나. 김종인 선생님 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1세대 분들은 이렇게 떴는데. 뭐가 떠요? 어떻게 지금 비대위에 떠 계시잖아요. 비대위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그런데 재벌이라고 하는 게 정관, 경원 이미 다 장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민주당 들어가 보셨잖아요. 잠깐 구경했잖아요. 왜 어쨌거나 이렇게 큰 틀에 뭐 정강 정책도 경제 민주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는데 왜 이게 내부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운 겁니까? 저는 뭐 이해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정치인들은 점차 입지가 줄어들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인가요? 천정배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뭐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벌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은
점차 입지가 커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네. 이렇게 되고 원내대표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당대표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민심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예. 밖에서 재벌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으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여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밖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재벌들이 내부에서 강력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까지는 국민들이 굉장히 힘을 행사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거의 만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선거를 매년 할까요? 뭐 매년 하면 재벌개혁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뭐 지금 한명숙 대표 언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언팔? 지도부 경선 과정 때는 막 트위터 열심히 하시더니 그대로 뚝 끊어버리시니까. 아유 정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니 근데 트위터하고 뭐 앉아있을 최근에 시간이 이제 어딨어. 워낙 사실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사실 뭐 공천심사위원회도 꾸려지고 이러니까 이제 뭐 일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뭐 그래서 열심히 소통하겠다 뭐 이런 쪽 이제 멘션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소통이라는 건 그냥 트위터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과 인물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진정한 소통이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재벌, 검찰, 언론 여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네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한다거나 혹은 발언을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가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을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잡아넣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보다 정치인들이 느끼는 그 위협은 이 거대한 권력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 같으면 이제 정부도 하나의 권력이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뒷조사하고 맨날 나쁜 기사 나오고 그렇죠. 거짓 기사 내고 예. 막 이런 거고요.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여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떡값을 안 먹는 여자들이. 아 그렇죠. 그다음에 동창생들이 안 쫓아와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재벌 개혁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 같은 게 조금 생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부패에 골프를 안 치고 술을 안 먹고 연줄에 연줄이 없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재벌 계열사들의 뭐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뭐 같이 놀자 그러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재벌 개혁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금방 막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지난 몇 년간 참여정부 때도 저희가 재벌 개혁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입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는 그거 중요한 거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강간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의사결정층에 가면은 거의 빅브라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식으로 치려고 하거나 각본 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가혹한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 그때 보면 거리낌 없이 얘기하신 분들이 여자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요? 그게 이제 어제 저랑 같이 박영선 박영선 의원. 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의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안 됐지만 김현미 의원. 그다음에 박선숙 의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하시는 거예요. 박선순 의원 참 멋있던데 제가. 그러니까 같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마 잘 모르지 않나 싶기도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요. 그나마 목소리 좀 내는 사람들은 진짜 왕따 당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김영철 변호사 만났더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재벌 개혁을 기대를 했는데 안 됐다는 뭐 이야기 앞에서도 했지만, 그러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 했더니 좀 생각하더니 천정배 의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정배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 삼성한테 뜻값 안 받은 검사들이 누구냐? 그걸 명단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받고 실제로 그 검찰 인사할 때 삼성 뜻값 받은 사람들은 다 승진 안 되고
하여튼 안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기회가 닿아서 이제 천정배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참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오다 보니까 당에서는 계속 왕따가 되는 상황, 그리고 김진표류가 대세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어찌 보면 물론 김진표는 그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 흐름에 얹혀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사실 승승장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재벌개혁에 성공한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 재벌개혁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스웨덴 발렌베리가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제 1930년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거의 사회당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재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이제 그쪽 나라들 재벌들이죠. 이게 잘못하다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볼셰비키 혁명 나면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런 재벌개혁 정도는 이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외부적인 압력. 두 번째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분도 짱을 봐요. 재벌개혁을 해도 될까. 이분이 짱도 보셨군요. 미국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중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유세 운동. 재산 나눠갖기 운동. 그래갖고 여기가 인기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보수당, 공화당 인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쪽 인기 올라가고, 루즈벨트 대통령 인기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이분이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재벌개혁을 하겠다.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하겠다. 그래서 4선 대통령이 되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재벌개혁은 정치인에만 맡겨둬서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한다. 그만큼 이건 재벌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한국 상황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뭐 인기는 높지 않더라도 그쪽이 더 강해지고 어딘가 견제하거나 대한 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국민이 헤쳐왔어요. 국민의 의식이 변하면은 아무리 정관 이게 다 엮여 있다 할지라도 그 도리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이 정치권이 그리고 재벌 세력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서 협조적으로 해가지고서 변화를 가져오면은 보다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는 것이 내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가 양당에 이렇게 화두로 떠오른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나라당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이거 재벌개혁 얘기하다가 이게 또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재벌세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재벌세가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해왔던 건데 사실은 조용히 이제 연구해 와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센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지금도 이제 내부에서 논의가 많아.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면 재벌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좀 세다고 느껴진 모양이에요. 재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죠. 재벌들도 이제 거부감을 갖고 한나라당은 재벌세 받나요?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벌에 관한 세제 개혁. 재벌에 대해서 어떤 방편이 가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한나라당 나름대로 콘센서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정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정치 의식의 변화가 없이 뭘 내놔 봐야 그게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일체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재벌 개혁이라고는 얘기를 갖다 하든지 뭐 이 경제 세력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게 만든다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니 그게 뭐 선거 공약도 다 좋지만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만한 의지력과 얼마만한 인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하면은 국민한테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의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강냉에다 집어였기 때문에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대보니까 전부가 다 민주당하고 없어. 사람들이. 떨거지도 없나요? 아니, 떨거지는 많겠지. 그거는 웬만큼 공부를 해가지고는 확신도 생기지도 않고 설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 능력이 없으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아니, 바람이 불긴 불었나 봐요. 예전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에 한나라당을 출입했거든요. 그때 알던 양반이 갑자기 연락 와서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재벌개혁,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복지국가 이걸 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돈 받고 돈 받고. 그래서 내가 참 진짜 의의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힘이 바로 이제 꼽살이나 꼼수나 이런 데서 해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정치권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권은 그쵸. 국민들이 원하면 특히 선거 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이것을 잘 할 수도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개혁이 사실은 선생님이 저기 가셨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좋은 저희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유로 오늘 두 분 같이 모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민주당에서도 근데 좀 긴장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되네요. 지금 긴장 관계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무슨 정책을 꺼낼지 이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책이 워낙 이제 큰 칼을 휘두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재벌세보다는 더 싼 거 갖고 계신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그게 재벌세 딱 얘기하시는데 싹 웃으시던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좋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된다면. 지금 보면 말이에요. 뭐 흔히들 정당에서 이 복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해서 나라의 재정을 크게 걱정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시정을 안 해주면은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도 늘기 어렵고. 양극화가 더 벌어져가지고 진짜 뭐 1%대 99% 사회로 가면은 결국은 포퓰리즘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선거 때마다. 그러면 나라 경제도 그렇고 나라 재정도 그렇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인식하에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내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로는 어느 분이 대통령을 하시든 재벌 개혁은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을 모셨으니까 비대위 위원장은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이시고 참 위원이시지. 예, 제 박근혜 위원장님을 밑으로 깔아앉게 말씀드릴 뻔했네. 분과위원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대통령으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감으로 얘기하는 세 분, 문재인 씨. 그다음에 안철수 교수,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님. 이 세 분의 인물평을 좀 한번 들어본다면. 문재인 사장의 경우는 자기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 그 표현대로 무슨 삼성 동물원, 뭐 LG 동물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 CEO 출신이고. 그 CEO 출신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를 겨냥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수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어떻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측면을 많이 이제 수업을 했다고 나 보는데. 얘기를 나눠보신 적. 한 4, 5년 수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 거대 기업들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거야. 어? 자유스럽게 선딜이 제일 자유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거대 기업으로부터 제가 저한테 다른 건가요? 모든 면에서 자유스러워야 되고 각종 이익 집단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스러워야 돼. 그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들을 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던 양반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사실 재벌가들하고도 친분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정치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몽준 의원 같은 분들하고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한국 경제를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정책상 소위 자원 배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재벌을 기업들한테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만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나이가 뭐 20대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없어요. 내가 서강대 교수일 때 그 박근혜 위원장 우리 학생이야. 그래서 학생인데 성악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 네, 그때도 보면은 학생의 태도를 보면 되게 알잖아요. 네.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닌 것 같고. 무슨 과 학생이었었나요? 전자공학과인가 그랬어요. 전자공학과를 댕겼지. 네. 아, 그랬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내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왜 가지도 않았어. 같은 질문 홍 교수님한테 한번 그래. 그래. 저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재벌개혁 못했느냐. 왜 서민 삶이 어려워지는 걸 왜 저렇게 방치했느냐. 부동산 폭등.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참 그 상처로 남아있죠. 경제로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그런 재벌개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군주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연구를 같이 해오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 의원님들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 내에서 세력 균형을 만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보수주의 재벌개혁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진보주의 재벌개혁하고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큰 데서는 저는 아마 노동시장에서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노동이 수단이 아니다. 근데 현재 한국 재벌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국 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니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잘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중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의 5배, 10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5배, 10배 임금을 주더라도 경쟁력이 되는 거고. 선진국이라는 게 다 사람값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단순하게 임금만 가지고서 뭐를 경쟁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착각인데 지난 뭐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도 볼 거고 되면 한국이 뭐 임금의 부담이 더 가지고 수출이 안 된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는 임금이 아마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나라라고. 노동 시간도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뭐 요새는 중국한테 수출 1위 자리를 뺏겨줬지만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모든 거를 다 이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독일이 2009년도에 제일 성장률이 나빠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일 많이 했어. 두 번째로 나쁜 나라가 영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이고 불란사가 네 번째인데 이 네 나라의 실업률의 증가를 볼 거 같으면은 독일은 한 7% 정도 실업률이 증가했고 불란사는 25%, 영국은 62%, 미국은 57% 실업률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이 사회 계층 간에 있어서의 이 세력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난 굉장히 경제 효율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은 한나라당이 거기까지 쫓아와도 저희는 좋고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 못 올 거다 그래서 충분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분 나온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저한테 꼭 질문 좀 해달라고 그랬던 게 지지난번 녹음에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 다뤘었거든요. 양당에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어떤 카드가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분 관련해서 두 당의 입장을 대변하실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두 분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의견 좀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를 보면은 생계형 가계부채라는 게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아가지고서 이제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제일 큰 문제라는 게 이 생계형 가정부채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뭐 갚을 능력이 별로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결국 가서 생계형 가정부채 같은 거는 종국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옛날에 우리 농어촌 고리채 정리하는 식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가부채 문제 해결하듯이.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는 뭐 자기가 자기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어떠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위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 전세 끼고 집 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 투기한 거죠, 뭐. 그 자체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홍정학 교수님. 지금 진보개혁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설사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가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2003년도 초에 카드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개혁 정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사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또다시 경기부양책이나 미봉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왜 어려우냐면요. 기업은 유한 책임제이기 때문에 부채를 기업 그냥 망해버리면 돼요. 근데 가계는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해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가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정도 회복하지 못할 아주 엄청난 사태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대책들을 약간 강력한 거 뭐요?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원칙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 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민들을 지원해야지 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된다. 저희는 이미 10년 전서부터요 계속 얘기를 했죠. 파산법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은행의 책임을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 상황까지 왔고 지금 대책은 뭐 그런 식으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 계속 요구하는 기득권 언론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거품 깨지면은 서민들이 더 다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건설업체나 뭐 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금융기관들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도와주는 거 3분의 1만 서민들 위해 쓰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가장 모순이 그건데 뭐 경기가 조금 뭐 어떻다고 그러면 튀어나오는 말이 부동산 대책이야. 부동산 뭐 경기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가만 내버리고 자기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쌀 적에는 부동산이 좀 좋아졌다가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이 좀 나빠지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야지. 네, 그건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고충을 겪은 나라가 지금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이미 지나치게 싼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하도 혼이 났기 때문에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도 그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재벌 개혁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주신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방안은 이제 앞으로 도출해서 내놓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 구조를 안정을 시키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에게 불리하다고는 이런 인식을 갖다가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재벌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명박 정부 재벌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뭐 솔직히 해서 뭐 재벌 정책이 뭐 특별히 없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뭐 출자 총액 제한제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 프렌들리를 했기 때문에 뭐 재벌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뭐. 재벌 지원 정책이죠. 재벌 촉진 정책. 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 재벌 프렌들리 아니었나요? 사실. 서울도 특정 재벌 몇 개. 그러니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그분이 지금 재벌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거대 경제 세력의 힘이야.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니들끼리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방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너무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결실을 가져오겠어요. 그럼 지금 거긴 종이호랭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구속력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재밌는 얘기가요. 제가 그 세미나에서 정운찬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재벌들이 그거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럼 재벌들이 가서 동반성장위원회 가서 거기 얘기하는 걸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아 재벌들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과 같은 이 재벌 개혁의 이런 여론은 안 일어났겠죠. 왜 그러냐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기껏 해봐야 무슨 500억, 1000억 이 정도예요. 재벌들한테 이 정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걸 못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정부한테 개념 정립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개념부터가 무슨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초과이윤이라는 게 또 뭐가 초과이윤이냐 이거예요. 뭐 정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찌 보면
재벌들의 사보타주를 뭐 유도한 거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런 것조차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탐욕에 지금 눈이 멀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 정치권들이 그만큼 무능해 보였다는 거죠. 전혀 안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새 이제 동네 빵집을 철거를 해라 대통령 한마디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벌써부터 재벌들이 죽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보니까 재계가 어디까지 물러나란 거냐. 순환 출자 금지 이미 상당 부분 끊어져 있어서 실효성 의문이다. 또 뭐 한순간에 모든 걸 바꾸라는 무리한 요구가 어딨냐. 빵집 철수하라니 열린 경쟁 시장까지 문제 삼으면 어디까지 재벌들이 물러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재벌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엄살을 하니까 우리 위대하신 각하께서 1월 31일 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을 너무 위축시키면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그 직후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요. 김황식 총리께서도 뭐 한 말씀 하셨던데 그래서 누나가 요즘 신문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논조들이 몇몇 재벌이 골목 상권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하고 정치권의 압박에 재빨리 백기투항을 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냥 소나기 피해가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까 살펴보니까 사실 빵집 철수를 선언했던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거. 네. 그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운영한 거예요. 호텔에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대표, 철회 의사를 밝힌 베이커리 전문점 포숑, 롯데백화점 입점에 있어. 현대차그룹 계열의 오젠 구매 매점이야. 그럼요. 그럼 뭐가 이게 골목 상권하고 이게 맞물려서 빵집을 철수한 거냐.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빵집에 뭐 무슨 일반인들이 왜 거기 가서 빵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골목 상권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선언적으로 빵집 몇 군데 우리 안 할게 해놓고 지금 마치 대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준 양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럼 우리 또 각하께서는 거기에 또 화답을 해서 또 에이 빵집 관두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식의 어떤 마무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조선모사라는 말이 있죠. 빵집 하나 빼주고 떡볶이집 10개 들어오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삼성공화국 때 다뤘지만 더 이상 재벌 상품을 사지 않고 뭔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업 생태계가 지식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상황까지 와버렸고 저는 여기서 10년, 20년 정도 더 가버리면 10년을 어떻게 가요? 아니 그러니까 망할 텐데 그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멕시코형 경제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도 바꾸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고 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때 정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벌과의 전쟁 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탐욕스러움을 좀 버려라. 그렇죠. 아니 이게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제대로 건전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뭐 100년 전 미국 50년, 60년 전에 독일, 일본과 같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 거대 기업 구조를 유지할 거냐 이거죠. 홍용학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재벌 개혁은 너무 어렵고요. 미국도 30년 걸렸어요. 한 30년쯤 걸렸어요. 그 경제 위기를 맞고 나서야 깨닫고 했고요. 일반 그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삼성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왜냐면 1%를 갖고 있는 분이 저걸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99%가 저걸 지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적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깡패 사회주의지 완전히.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가 한 표밖에 안 갖고 있는데 99%를 저렇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사회주의지. 저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경제냐.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이 아니면 좀 어렵겠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 기회에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외칩시다. 니네가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을 늘려라. 니네가 고용을 받으려면 동네 골목 상권에서 빠져나와라. 니네가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행위 그만둬라. 니네가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고용법 위반 그만둬라. 이게 이제 홍종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고요. 자, 우리 길게 보고 외치겠습니다. 교수님, 정치는 쫄지마. 두 분 함께 외쳐주시고요.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입니다. 우리 길게 봐야 됩니다.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